그래서 거기 교재 254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수익인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인식 기준이요? 수익인식 기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일반 매출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무슨 매출이요? 일반 매출. 그래서 일반 매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는 거냐면 돈 주고 파는 거랑 외상으로 파는 거랑 할부로 파는 거.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트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 산 다음에 캐셔분 드리죠. 그러면 캐셔분이 찍고 그 물건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물건을 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일반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55페이지에 보시면 진행기준, 생산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기준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용역의 제공이랑 건설형 공사계약.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10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몇 억짜리 공사요? 10억짜리. 이거 40% 완성하면은 얼마 받으면 되는 거죠? 4억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0% 완성하면은 몇 억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8억. 네, 이런 식으로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걸 말 그대로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진행 기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짓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판매 기준이라고 있어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래서 판매 기준이 인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팔면 이제 그 물건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 이 물건을 구매하는 분께 되는 거죠. 구매자께. 맞죠? 맞죠? 네. 판매자께 아니잖아요. 물건을 팔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구매자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 또는 인도 기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위탁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위탁 매출이라고 있는데 이 위탁 매출 나오면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라는 게 있고 수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는 뭐냐면 부탁하는 사람,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위탁 매출은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하면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용 판매라고 있어요. 네, 시용이 써보고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먹어보는 건 시음이라 그러잖아요. 용자가 쓸 용자예요. 그래서 써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56페이지 제일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상품권 판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이때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이제 비용 인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그러면 돈 버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직접 대응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돈을 직접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운반비를 준다던가 수수료를 낸다던가 그런 것들이 직접 대응이고, 간접 대응은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계적, 합리적. 이건 기억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지문에 체계적이나 합리적 나오면 무조건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감가상각이냐면, 감가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명 가격을 후려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네. 근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면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파는데 기스가 조금 났어. 네. 그러면은 법에서 기스 이만큼 나면 얼마 깎는다, 이런 게 있으면 싸움 날 일이 적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봐갖고 기스 났네요. 그럼 이거 10만 원이요. 네. 근데 기스 봤더니 티도 안 나.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싸움 나면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돈 때문에 싸움 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일명 묻지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싸우면 돈 싸움이 제일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돈은 어떠니까요? 소중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예.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착한 사람 돈 들어가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 있기는 있겠지만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 돈 문제 끼면 평소에 보던 다른 모습을 볼 확률이 올라가요. 저도 그랬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월급이 찍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이제 팀장하고 안 좋긴 했었어요. 저희 팀장이 이제 제가 격리과니까, 예, 본인이 사인을 했으니까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화했더니 지는 모른대. 예. 이제 전 그만뒀다 그거죠. 그리고 승질 나갖고 지금 택시 타고 가서 엎어버린다 그랬더니 올래면 오래요.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봤자 뭐 싸움밖에 안 나니까 안 가긴 했는데, 예. 진짜 열은 받았는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열이 받아도 그냥 열만 받지 욕 한 번 하고 땡이에요. 뭐 못 때리잖아요. 왜요? 때리면 돈 물어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를 군대 다닐 때 괴롭혔었던 선임 하나 있거든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강원일이라고.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예. 키는 콩알만한데 뭐 군대에서는 뭐 키 작든 키 크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놈이 이기는 거니까. 하도 두드려 패갖고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예. 근데 안 보여요. 서울만 가면.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군대 제대했을 때는 이놈의 새끼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은 말로만 그러지 뭐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군대에서 때렸으니까 가서 때려요? 못 때립니다. 왜요? 때리면 경찰서 가야 되니까. 뭐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요건 좀 봐주세요. 지문에 체계적 합리적 나오면 뭐라고요? 감가상각이에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매출액과 매출원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출액과 매출원가 보시면 매출액이 저거예요. 뭐냐면 수익이에요. 네, 뭐예요? 수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요거를 매출총 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매출총 이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곳은 이게 많이 나야 되죠. 이익이. 예, 그래서 사장님들은 대부분 수익 올리는 거랑 비용 줄이는 거에 뭐 되어 있어요? 특화되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수익은 많아져야 되고 비용이 줄어들어야 회사가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수익을 늘릴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줄일 거냐. 네. 그래서 앞으로 격리 직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격리 직원 한 명 쓰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격리 직원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아예 통으로 다 맡기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격리 직원한테 월급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느니 그냥 격리 직원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예, 그 장부 정리나 이런 건 어디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 예, 그리고 앞으로 저런 게 늘어날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쓰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편의점은 저거 뭐지? 무슨 수당이죠 그거? 주유수당 안 주려고 두세 시간씩 쓰잖아요. 네. 왜 그래요? 주유수당 나가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주유수당을 어떻게 줄일 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잘게 쪼개버리는 거죠, 시간을. 그렇게 해서 주유수당 안 줄 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채용하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도 나중 되면 무인화 될 거예요. 근데 현재 편의점이 무인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담배하고 술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해결되면 많은 편의점들이 무인화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예전에 알던 애가 여기 편의점에 있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편의점이 무인화가 못 되는지 아냐고. 네, 그 두 개 때문에 안 된대요. 왜냐면 무조건 편의점에선 담배하고 술을 팔아야 돼요. 이게 미끼 상품이거든요. 네. 솔직히 담배로 그렇게 많이 안 넘는데요. 네. 근데 담배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사요 안 사요? 사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담배를 편의점에서 안 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259페이지 보시면 제조경비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조경비 위에나 밑에다가 5라고 쓰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위에나 밑에다가 8이라고 쓰세요. 일명 58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요, 이거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요거를 나눠야 되거든요. 500번대다 800번대다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보시면 급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급여. 그래서 거기 급여에서는 요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800번대 급여. 그러면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면 사무실이에요. 뭐라고요? 사무실. 제조경비는 공장이에요. 사무실이라고도 하고 본사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사가 사무실이잖아요. 네. 월급 얘기하는데 800번 때는 급여라 그러고요. 500번 때는 일반적으로 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상여금. 상여금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너스. 그래서 뭐 상여금 300%니 상여금 200%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야. 얼마예요? 3천.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누기 12로 나눠요. 근데 이거 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12로 나누는 회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퇴직금 별도예요. 뭐라고요? 퇴직금 별도. 근데 13수로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포함이에요. 뭐 포함이요? 퇴직금 포함. 그러니까 꼭 거기 회사랑 계약하기 전에 근로 관련된 근로계약서 쓰시기 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거기 연봉 써 있고 이게 월 얼마씩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퇴직금 포함이냐 별도냐. 그 다음에 상여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떤 회사는 17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회사는 어떤 데냐면 뭐 퇴직금 포함에다가 상여금 400%. 네. 이런 데들도 있어요. 네, 다 포함해서. 이거는 회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여기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이 정도는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첫 월급 받고 잠수 타요. 예, 첫 월급 받고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난 내가 봤을 때 12인 줄 알았어. 그럼 12이면 얼마예요? 250만 원이요. 그래서 나는 250만 원에서 세금 떼고 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12이 아니고 뭐 13이야. 15이야. 이런 회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 통장에 찍힌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때요? 많이 적어져요. 예.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무슨 마음을 이해하냐면 계약서 쓸 때까지 물어보기가 좀 어때요? 그래요. 근데 돈 관련된 거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한 달 다니고 그만둘 거면 안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본인한테도. 돈은 벌겠지만 길게 봤을 때에는 짧게 다닐 거면 안 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봉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게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 다음에 야근하면 야근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특히 사무직은요 야근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 제도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포괄임금 제도는 뭐냐면 너가 야근을 한 달 동안에 몇 시간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근을 해도 뭐가 안 나와요? 수당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포괄임금 제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져야 되는데 못 없애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없애는 순간 망할 중소기업들 꽤 많거든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꽤 많이 야근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곳에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면 그 야근까지 포함하면은요. 평균적으로 지금 받는 거에서 최소 50만 원 정도는 플러스 될 거예요. 야근 많이 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회사 입장으로서는 좀 힘들어지긴 하죠. 그래서 말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없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임금 제도예요. 그리고 전세 제도도 없어지긴 해야 됩니다. 전세 제도는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제도 가지고 악용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전세 제도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전세 제도보다는 포괄임금 제도가 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저거 없어지면 아마 칼퇴 자주 시킬걸요? 있으면 있을수록 뭐 줘야 되니까요? 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무직들은 포괄임금 제도라 야근하면은 야근비 주는 데보다는 안 주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잡급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잡급은 일용직, 알바, 네, 이런 분들을 돈 주잖아요. 그걸 잡급이라 그래요. 일명 잡다한 급여.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주는 건 퇴직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직원을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종종 대화하다 보면 저는 복지가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이걸 많이 써야 돼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우리 회사 봤더니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가 적네. 그러면 직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뭐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시면 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요때 쓰는 거예요. 어때 쓰냐면은 말 그대로 교통비나 아니면 출장비. 우리 출장 갔다 와서 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서 좀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수도광열비는 사무실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요게 수도광열비고요. 500번 때는 전력비라고 있어요. 요게 전기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500번 때는 가스 수도료라고 있거든요. 요게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쓰는 계정 과목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계정 과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이건 나중에 분기 연습할 때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임차료는 빌려 쓰고 사용료 지급하는 걸 임차료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월세. 네, 월세 할 때. 그래서 월세 할 때랑 그 다음에 뭐 차나 이런 것들을 빌릴 때. 그래서 뭐 자동차를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이런 거 빌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다 임차료라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월세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 관련돼서 그 다음에 운반비는 운임 지급할 때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자가 부담할 때. 누가 부담할 때요? 판매자 부담. 그 다음에 소모품비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소모품은 자사, 소모품비는 비용. 그 다음에 교육받으면 교육훈련비라 그래요.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뭐 받을 때요? 교육받을 때.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은 회사에서 교육 같은 거 보내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때 들어가는 돈을 교육훈련비라고 해요. 아니면은 뭐 강사를 초빙해서 회사 내부에서 교육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교육훈련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그래서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냐면 말 그대로 도서, 뭐 잡지,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 현상, 명함 인쇄. 네, 말 그대로 뭐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하세요? 도서인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주는 건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거기 접대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거래처.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라고 하고요. 거래처 직원한테 주는 거는 뭐라 그래요? 접대비라고 해요. 그 차이점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내는 건 보험료. 그 다음에 수선비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네, 수선비는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쭉 있는데 21번에다가 별표 2개만 쳐주세요. 몇 번에 별표 치시라고요? 21번. 이거 왜 별표 치라 그러냐면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건물관리비는 말 그대로 건물을 뭐 하시는 분이요? 관리하는 사람. 네, 그때 내는 걸 건물관리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손익에 보시면 뭐 여기서는 특별히 볼 건 없어요. 네, 나머지들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저기 좀 봐주세요. 264페이지. 그래서 264페이지 보시면 저기 밟아주세요. 6번, 7번. 몇 번이요? 6번하고 7번. 그래서 보시면 외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무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화 관련된 건 딱 이 두 개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위에 거는 실제고요. 밑에 거는 결산할 때 쓰는 거예요.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결산. 그래서 결산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네, 12월 31일. 12월 31일 날은 아래 걸로 쓰시면 되고, 네, 결산할 때 그거 아니면은 위에 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9번, 10번 있어요. 요거는 뜻풀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번하고 10번이 있는데 9번에 보시면 자산수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자산수증이. 그래서 자산수증이익은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리고 증은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가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자산을 공짜로 받은 걸 뭐라고 하세요?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있어요. 채무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네, 빚, 갚을 거. 그 다음에 면제는요.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갚을 거를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면제이익. 그 다음에 뒤쪽에 266페이지 보시면 재해손실이라고 있어요. 재해손실은 불나거나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이때 재해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고 인적재해가 있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불이나 이런 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재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또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저기 267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거예요. 전기오류 수정 이익하고 뭐 있죠? 전기오류
수정 손실. 네, 요거는 전산 세무 쪽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있어요.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뭐 낼 때 쓰는 거예요? 법인세 내실 때. 네, 그래서 법인세 내실 때에는 법인세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그리고 거기 쭉 넘어오시다 보면 저기 27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그 개정 과목 관련되어 있는 거 나와 있거든요. 요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무 심심해 그러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는 안 심심해 그러면 안 읽어보셔도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285페이지. 그래서 285페이지 보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있는데요. 결산 옆에나 밑에다가 12월 며칠 날 하는 거예요. 31일 날. 그래서 회계에서 마무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쪽 파트에서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회사 가서 꼭 결산을 배우시면은 돈 버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예비 절차, 본 절차 있는데 시산표 좀 봐주세요. 시산표. 시산표의 뜻이 뭐냐면 요게 시산표예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거기 285페이지 밑에 그 수정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 회계는 차변하고 대변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잘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시산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287페이지 결산수정분계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무려 하루를 투자해서 결산수정분계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왜 하루를 투자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그래서 312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있어요. 무슨 체계요? 개념체계. 일단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기본 구조는요, 재무 보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여주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313페이지에도 있고,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첫 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질적 특성이라고.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신뢰성이 뜻이 뭐죠? 신뢰한다.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저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신뢰성. 그래서 신뢰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가 돼야만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표현의 충실성. 이거는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때는 A래. 근데 내일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B래.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 바꾸면 믿음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라? 충실하게 하시라.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우리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검증을 해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었느냐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히 장관들 장관들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검증해요? 안 해요? 검증합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거 있죠. 일명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남자분들이면 군대 안 간 거. 이거는 아예 기본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꽤 많으신 분들이 뭐를 안 가셨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위장전입. 이건 아주 그냥 뭐 기본 세트더라고요. 위장전입 안 해본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장전입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검증할 때 중요한 게 요것도 중요해요. 중립성. 그러니까 원래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근데 회사 가시면 회사 입장으로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 누가 주시죠? 사장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누구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의 유리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지 조금 다니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할 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과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가냐 안 가냐 볼 때 대부분 현재 거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거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대.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문신한 사람은 걸러라.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그러냐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하면 어떻게 보죠? 나쁘게 봐요. 왜 그러냐면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람 문신했네 그러면은 친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그게 대부분 과거에 그런 거잖아요. 문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랬다 보니까 좀 덜 믿게는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주로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목적에 맞게 쓰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사 갈 때에 여기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이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요, 안 해요? 해요. 예, 그래서 그 예측치가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예측한 게 틀리면 고쳐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예측이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하고, 적시성이 타이밍이에요. 예, 우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쓸 때 타이밍을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무슨 성이라고 해요? 적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타이밍 잘못 맞추면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적시성이라고 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뢰성 그러면 과거와 관련성이 높은 거고요. 적시성 그러면 미래하고 관련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은요. 비교 가능성. 무슨 가능성이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비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계도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도록 되어 있냐면 올해 거랑 작년 거랑 비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은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상황이랑 다른 사람 상황이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근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들끼리 비교를 하는데 올해 거랑 언제 거랑 비교한다고요? 작년 거랑.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세요. 근데 비교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회사들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됐느냐, 요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치세요. 재무제표의 무슨 과정이요? 기본 과정. 외우지는 않는데 시험엔 종종 출제되세요. 그래서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고 봐요. 뭐가 있다고요? 실체.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과정.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은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업 실체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기업의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회사를 차리게 되면 오래 할 생각으로 차려요? 조금 하다가 망할 생각으로 차려요? 오래 할 생각으로 차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속 뭐 할 거다? 기업을 운영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그래서 기간별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1년치 보고합니다. 몇 년짜리 보고예요? 1년.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이걸 회계 기간이라 그래요. 거기 회계 기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회계 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년짜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1년짜리.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